안녕하세요. 저는 플레타 팀의 개발 실장 장광수라고 합니다. 제 소개부터 먼저 드리면, 저는 굉장히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많이 찾아다니면서 일을 진행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학교도 한번 아예 이제 문과였다가 이과로 바꾸기도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냥 졸업한 이후에 취업을 하는 선택을 안 하고 이제 좀 더 배우고, 그리고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창업을 해서 진행을 하는 쪽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총 사업도 2번 정도 피버팅을 해서 맨 처음에 이제 의료 쪽으로 병원이랑 같이 임상 쪽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다가 이제 그 뒤에는 아예 이제 돌봄 스타트업을 창업해서 투자를 받아서 진행을 했었고, 최근에는 암호화폐 쪽에 좀 매력을 느껴서 블록체인이랑 암호화폐 쪽에서 시스템 개발 기획 실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원 수업은 몇 번 해봤는데 이렇게 저보다 선배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거는 오늘이 처음이어서 좀 긴장되는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블록체인이 인터넷을 이어서 이제 새로운 산업혁명을 일으킬 거다라는 이야기가 자꾸 되고 이제 화두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블록체인을 얘기하기 앞서서 가장 먼저 비교를 하고 쉽게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이미 시장이 자리 잡힌 어플리케이션 시장을 예시를 들 수 있겠는데요. 지금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시장은 2008년에 최초로 구글 앱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가 등장한 이래로 최근에 총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수가 600만 개에 달할 정도로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이게 매년 성장률이 굉장히 높고 매년 새로 나오는 어플리케이션 개수가 높게 더 측정이 되는 급속도에 성장하는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시장에서는 이런 어플리케이션 숫자가 아직은 댐레이더나 아니면 d앱.com 같은 데서 이제 저희가 쇼잉을 할 수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숫자를 보기에는 아직은 d앱들이 킬링 d앱이 등장하지는 않은 킬러 d앱이 등장하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그 외에 이제 프로젝트 전반은 블록체인 프로젝트 자체가 이제 오픈 소스 프로젝트로 많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깃허브라는 이제 엔지니어들이 자신의 소스 코드를 서로 공유하고 더 디벨롭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그 공간에 등록된 오픈 소스로 블록체인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는 프로젝트 숫자가 지금 86,000개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블록체인 시장도 어느 정도 성숙기에 진입하기 위해서 태동기를 지나서 성숙기에 진입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일일이 이 프로젝트들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오늘 시간에는 제가 블록체인 기술의 현황과 그리고 블록체인 서비스 관점에서 이 기술이 어떤 식으로 적용되고 실행되어야 하는지 일단 문제점은 그리고 무엇인지 그 부분을 같이 논의를 하고 그리고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과 그리고 그 방안들에 대해서 저희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앞서 모바일 시장을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모바일 시장에서는 지금 물론 뭐 타이푼이나 다른 이런 뭐 플랫폼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시장에서 선도 위치를 선점하지 못하고 사장되거나 아니면은 밀려나 있고 지금 현재 애플의 앱스토어와 구글의 앱스토어가 가장 강력한 선도주자로 자리를 이미 잡았고 거의 시장을 독점해 간 상황입니다. 블록체인 플랫폼도 이와 유사하게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 이유는 이제 블록체인 플랫폼이 마찬가지로 이 기술을 바탕으로 어떤 어플리케이션들이 기술 플랫폼 내에 붙어서 그 플랫폼 안에서 생태계를 조성할 확률이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과연 다음 세대에서 블록체인 세대의 기술 세대에서 과연 누가 구글의 자리나 애플의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거기서 지금 강력하게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이더리움이나 아니면 이오스 같은 플랫폼들이 있는데요. 이제 이런 플랫폼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런 플랫폼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방향도 있고, 그리고 이런 플랫폼들이 전반적인 블록체인 플랫폼이나 프로젝트에 미친 영향도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중심으로 제가 블록체인 서비스가 등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장애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블록체인 서비스가 제대로 등장하기 위해서 어떤 솔루션이 필요한지 조금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분은 이제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요. 이제 블록체인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이라면 전부 다 얼굴이 익은 분이실 겁니다. 이분은 이제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이고요. 이더리움은 정확히 개발된 연도는 2015년이긴 하지만 이더리움 자체가 지금 우리가 이더리움이 ICO 플랫폼으로 성장하면서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나 이런 부분이 비트코인과의 차별성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고, 비트코인은 단순한 금융 플랫폼으로 쓰이고 있지만 이더리움은 뭔가 어플리케이션을 더 올릴 수 있고 플랫폼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부분은 스마트 컨트랙트잖아요. 이제 그 부분은 사실 패치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2017년 10월에 스마트 컨트랙트 부분이 정확히 이더리움 플랫폼 위에 올라왔고, 물론 그 이전에 테스트넷 시절에는 잠시 테스트넷으로 돌아가긴 했지만 정상적으로 이제 이더리움 플랫폼 내에서 돌아간 건 2017년 10월부터이고,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사용해서 투자금을 유치하고 그리고 이제 확장하는 방식인 ICO라는 방식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이 굉장히 이 업계에서는 유명하고, 이분은 사실 엔지니어들, 블록체인 엔지니어들이나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신 같은 존재로 추앙받기도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굉장히 재밌는 화두를 블록체인 업계에 던집니다. 그게 이제 블록체인 트릴레마라는 화두인데, 블록체인 트릴레마라는 화두를 이분이 이제 던지면서 엔지니어들 사이에서 이게 마치 그 수학에서 얘기하는 리만 가선이나 푸엔카르의 추측 같은 뭐 난제처럼 이게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 트릴레마가 쉽게 설명하면 뭐냐면, 세 축을 이루는 이 확장성과 분산화와 보안성 부분이 서로 조금씩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세 가지를 모두 완성시키는 게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과제이자 그리고 나아가야 될 길이라고, 그런 뉘앙스로 이분은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이 확장성과 분산화와 보안성 부분은 사실 세 가지 전체를 전부 다 아우르기에는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사견일 수도 있는데, 소프트웨어적인 한계도 존재하지만 하드웨어적인 한계가 사실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블록체인 업계에서 이분의 말을 토대로 지금 이더리움을 비롯해서 그 이후에 나오는 플랫폼들도, 이더리움을 잡겠다고 나온 플랫폼들도 이 트릴레마에 좀 갇혀 있고 이 트릴레마의 중심에서 생각하려는 경향이 좀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이 저는 조금 블록체인 서비스가 등장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이 오히려 장애 요소로 지금 작용하고 있지 않나라는 조금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얘기 들었던 하드웨어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지금 왼쪽에 보이는 게 맨 처음에 이제 우리가 제대로 스마트폰이라고 인정한, 그러니까 시장에서 좀 인정받은 아이폰 3G 모델의 사진과 그리고 스펙입니다. 그래서 이 스펙을 잘 살펴보시면 이게 2008년 제품인데, 이걸 컴퓨터에 대체해서 생각을 하면 이게 펜티엄 2 정도의 성능입니다. 그래서 한 99년에서 2000년 정도 컴퓨터의 수준이고요. 그 이유는 당연히 이때는 아직 각 그 기기들의 소형화 기술이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휴대폰 사이즈로 담는데 한계가 있었고, 그래서 이때 구축되어 있는 하드웨어가 성능이 굉장히 낮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년 뒤에 최근 출시된 삼성의 최신 휴대폰을 살펴보면 지금 최신형 컴퓨터와 비교해도 물론 뭐 조금 부족한 부분은 아직 있지만 거의 이제 컴퓨터에 준하는 성능으로 올라왔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데스크탑 성능에 준하는 성능으로 올라왔고, 그래서 이제 삼성에서 작년에 내놓은 하드웨어 중에는 덱스라는 하드웨어가 있어서, 저는 이렇게 작은 하드웨어인데 거기에 휴대폰을 끼워 넣으면 컴퓨터처럼 쓸 수 있게 하는 하드웨어도 등장할 정도로 하드웨어 자체가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사실 맨 처음에 아이폰이 등장했을 때 이때 이제 휴대폰 업계에서 국내 기업 중에 굉장히 강자였던 LG는 이 휴대폰을 분석하면서, 이 아이폰을 분석하면서 아이폰의 하드웨어적 한계 때문에 결국에 아이폰이 가지고 있는 그 디스플레이나 이 환경에서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능력들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 그래서 결국에 아이폰이 할 수 있는 건 간단한 게임이나 아니면은 뭐 전화나 메시지나 그 다음에 어떤 메시징 앱 같은 일부 기능이나 메모 기능이나 이런 부분에 치중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래서 아이폰을 바라보는 눈에서는 이거는 피처폰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성능 구현이고, 그래서 이 아이폰이 앞으로 성공할지 아닐지 LG에서는 그 부분을 놓고 점쳤을 때 아이폰이 크게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LG는 스마트폰 개발보다는 조금 더 피처폰을 강화하는 방식을 택했고요. 그래서 지금 그 결과는 여러분이 모두 아실 겁니다. LG는 지금 스마트폰 사업부를 철수했고,
지금 그 부분에서 물론 이 부분이 어떤 측면에서 소프트웨어 파워가 강하다, 필요하다 이런 측면으로 해석되는 측면도 있지만 제가 바라보는 측면에서는 하드웨어가 올라오면 사실 많은 부분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는 하드웨어가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당시에 소프트웨어 개발 소프트웨어 수준에서 서비스 수준에서 많은 서비스가 등장하지 못할 거라고 아직 시기상조라고 판단이 됐고 그래서 투자가 저열했던 기업들이 있는데 그 기업들이 결국에 이 시장에서 주도권을 잃었거든요. 근데 뭐 조금 이제 비약된 설명일 수도 있지만 지금 이 트릴레마 문제도 지금 소프트웨어적으로 해결하려고 접근하는 엔지니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 때문에 오히려 실제 서비스가 등장하기보다는 이 플랫폼 기술에서 트릴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가 조금 제 생각에는 과열돼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사실 이제 국내에 되게 다양한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있잖아요. 국내에 되게 유명한 프로젝트들이 있고 그 중에 이제 네이버의 링크나 아니면 그 카카오의 클레이튼을 비롯해서 이제 대기업 위주로 구축된 프로젝트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저랑 굉장히 친한 선배분이 수석 개발자로 있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의 수석 개발자 처음 초기자이셨기 때문에 소스 코드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알고 계시고 소스코드에 대해서 대부분 관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랑도 사석에서도 소스 코드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누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구현되는 그 서비스에 대해서도 논의를 가끔 하는데요. 이제 그럴 때 제가 이제 사실 이 트릴레마 문제에 대해서 이분을 통해서 좀 충격을 받은 게 이 프로젝트를 맡고 있는 엔지니어들도 지금 트릴레마 문제에 상당히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트릴레마 문제에서 벗어나는 사고를 하기보다는 트릴레마 문제를 해결하려는 엔지니어링을 제일 중요시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제로 지금 시장에서 원하는 건 왜냐하면 이 트릴레마 문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대학 연구원이나 아니면 소프트웨어 개발원에서 신경 쓸 분야라고 저는 더 생각이 되고 산업계에서는 사실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어떤 서비스를 내놓고 킬러 디앱을 통해서 이 산업계의 블록체인 기술 자체를 전파시키고 더 산업계 자체를 형성시키는 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 프로젝트는 이제 트릴레마 문제에 갇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이제 서비스 얘기를 할 때 제가 사실은 얼마 전에 이제 어떤 서비스를 고안을 해서 이제 정부 과제를 수주한 적이 있는데 그 서비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엔지니어 분이 저한테 그 서비스는 그러면 분산화는 포기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트릴레마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려는 그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 그 서비스 모델에서는. 그래서 이게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맞느냐라는 질문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받고 느낀 게 이 트릴레마 문제가 실제로 블록체인 서비스가 시장에 적용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장애 요소로 작용을 하는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고 그래서 저는 사실 비탈릭이 그런 말을 하는 의도가 물론 그게 아니라고는 생각하는데 이제 전반적으로 블록체인 산업계가 약간 엔지니어링 측면에서는 조금 산으로 가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메인넷을 공개했을 때 제가 이제 기사에서 소스 코드를 직접 살펴봤는데 이 프로젝트는 지금 언론에는 계속 이제 자체 개발 플랫폼이다라는 걸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나운스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실제로 소스 코드를 살펴보면 왼쪽이 이더리움 소스 코드고 이제 오른쪽이 그 프로젝트의 소스 코드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대부분 비슷하다고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게 사실은 이게 또 오픈 소스 프로젝트다 보니까 오픈 소스 프로젝트들은 원래 소스 코드를 서로 오픈하고 이제 서로 협업하면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공유하고 카피할 수 있는 부분은 마음대로 카피하고 부분 수정하면서 나아가는 건 맞는데 이제 클레이튼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의 그 소스 코드를 하드 포크했고 그래서 이제 그 면책 조항에 원래 이제 오픈 소스 프로젝트가 어떤 대상 프로젝트를 포크 떠서 이제 진행할 때는 면책 조항을 삽입하게 되는데 그 면책 조항에 보면 이더리움의 비잔티움 버전을 포크했고 그리고 이 앞으로 더 개발이 되면서 이 프로젝트의 문서와 소스 코드로 대체될 것이다라는 면책 조항을 삽입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느낀 게 지금 서비스 관점에서 사실 접근을 하려면 자체
컨센서스나 자체 소스 코드를 개발을 해야 서비스에 더 적용할 수 있는 확장성을 가질 수 있는데 지금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을 물론 참고해서 하는 건 좋지만 사실 제가 가져온 건 이 한 장이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더리움 원소스와 유사하게 되어 있고 이제 그 부분이 물론 나중에는 대치되겠지만 그러니까 이 지금 프로젝트가 가는 방향성이 어느 방향성인지를 말해주는 지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지금 틀릴레만 문제 말고도 당연히 서비스가 나오기 조금 저해되는 요소들이 다른 요소들이 몇 가지 더 있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 시장의 상황을 살펴보면 시장에서는 이제 이더리움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고자 많은 프로젝트들이 그 이후에 이제 플랫폼 프로젝트들이 등장하는데 이더리움이 가진 주된 문제는 이제 확장성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확장성 그러니까 TPS 속도를 높이는 플랫폼들이 많이 등장을 했는데 그 플랫폼들이 사실 시장에서 지배력을 가지지 못하고 전부 다 사장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퀀텀이랑 트론이라고 어떻게 보면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제 퀀텀이랑 트론은 이더리움이 가지고 있는 ERC20의 절대적인 시장 지배력을 인정을 하고 ERC20과 거의 유사한 QRC20과 TRC20이라는 표준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외면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블록체인 시장 자체가 거래소 위주의 생태계로 짜여져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블록체인 시장 자체가 거래소 위주로 짜여져 있고 거래소 중심으로 블록체인 생태계가 굴러가다 보니까 이제 거래소에서 다루는 토큰은 이더리움의 ERC20 토큰이 메인이고 그리고 ERC20을 기반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거래소 비즈니스 입장에서는 다른 표준의 토큰을 받았을 때의 리스크를 감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고객의 자산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선례가 없는 유스케이스가 없는 거래소 입장에서는 유스케이스가 없는 다른 플랫폼의 토큰이나 표준을 사용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더리움의 시장 지배력이 계속 강화되는 추세에서 다른 프로젝트들이 등장했지만 결국에는 QRC20으로 선택했던 우리도 이제 혹시나 코인에 관심이 있으면 좀 아실 우리나라의 중요한 이제 프로젝트였던 메디블록이나 이런 프로젝트들도 QRC20 토큰을 결국에는 조금 포기하고 이제 ERC20으로 다시 재발행하는 일이 있었을 정도로 지금 이더리움 자체가 시장 지배력이 엄청나게 큰데요. 이게 이제 DApp 시장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 일단 이더리움의 확장성 문제 때문에 나올 수 있는 DApp의 종류가 한정적입니다. 비트코인이 금융 플랫폼이고 이더리움이 DApp 플랫폼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이더리움의 TPS 자체는 아직 20에서 40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수준으로 일반적인 우리가 얘기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근데 이제 각 개발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이더리움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이더리움 메인넷이 2021년에 포스로 전환되면서 TPS가 높아질 거라는 그 기대 하나로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약간 외줄타기에 가까운 상황에 되어 있고요. 그렇다고 이제 이더리움을 계속 쓰자니 이더리움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이더리움에는 가스라는 자원이 소모가 되는데 그 가스라는 자원에 대한 문제도 있고 이 이더리움을 혁파하고자 나왔던 이오스에도 역시 비슷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소개를 드릴 건데 이더리움 가스 문제는 쉽게 설명하면 이더리움은 그 이더리움의 그 체인의 TPS 자체가 낮다 보니까 확장성 자체가 낮다 보니까 그 DApp이나 아니면 어떤 공격자가 의도적으로 트랜잭션을 발행을 계속 시키면 이더리움 체인 자체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쉬운 용어로 이제 디도스 공격이라고 하는 그런 공격이 있는데 이제 그런 공격에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더리움은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트랜잭션의 수수료를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가스라는 수수료가 있고 이 가스라는 수수료는 쉽게 설명하면 사용자나 아니면 DApp 개발사가 어떤 그 어플리케이션에 어떤 액션을 취할 때 수수료로 계속 지불해야 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에서 ICO를 해서 에어드랍을 해야 되는 상황에 에어드랍 한 건당 쉽게 우리가 계산하기 위해서 1,000원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참여한 사람이 10,000명을 넘어서면 그 에어드랍 한 번에 1,000만 원의 비용이 소모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DApp으로 실제로 개발을 해서 이더리움 체인상에서 어떤 게임이나 어떤 서비스가 돌아갈 때는 그 서비스나 게임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행위 하나하나마다 수수료가 책정되게 되어 있고 그 수수료를 사용자가 지불하거나 아니면 사용자가 지불하지 않는 대신에 개발사가 계속 지불해야 되는데요.
트랜잭션 하나당 최대로 치솟았을 때 거의 1,000원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게 됐었고, 그게 이제 크립토키티 때문에 이더리움이 과부하됐을 때 크게 문제가 됐었고, 최근에도 어떤 ICO 프로젝트나 어떤 특정 에어드랍 이벤트가 몰렸을 때 이 트랜잭션 비용이 크게 치솟으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을 그 차후에 있었던 플랫폼들이 다 고민을 했고, 그래서 이제 트랜잭션 피 대신에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했던 게 이오스인데요. 이제 이오스 같은 경우에는 이오스도 마찬가지로 그 컨센서스 구조 때문에 결국에는 그 공격자들을 방어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했고, 그래서 이오스는 이 방법을 램을 구매하는 쪽으로 풀었는데요. 그래서 어떤 DApp 개발사나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이오스 체인을 이용하려면 이오스 서버에 램을 구매를 해야 되고, 그 구매한 램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 DApp을 운영할 수 있게 구조를 설계했는데요. 이걸 쉽게 설명하면 내가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비용을 미리 선점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이제 이오스의 가스를 월세라고 비유를 하면 이 부분은 이제 전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코인 쪽에서는 이 디파짓을 스테이킹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오스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이제 이오스는 벤코르 알고리즘을 써서 램 부분을 서로 DApp들이 경쟁적으로 구매를 하면서 만약에 램 비용이 너무 높아졌을 경우에 사이드 체인을 이용하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방식으로 고안을 했는데, 실제로는 이 램을 자유시장 경제에 맡기니까 램에 대한 투기 시장이 생겨버렸고, 그래서 어떤 DApp을 개발하거나 이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당시에 엄청난 돈을 지불해야 되는, 억대의 돈을 지불해야 되는 일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이오스 메인넷에서 그 ICO나 아니면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프로젝트들이 에어드랍을 한번 하는데 1억 이상의 비용을 소모해야 되는 시점이 생겼었고, 이제 그 시점에 이오스에 있던 상당수의 프로젝트가 에어드랍을 중단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오스 메인체인 위에서 어떤 DApp이나 서비스가 윤활하게 돌아가지 못한다는 문제제기가 그때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전부 다 이 프로젝트들이 가지는 컨센서스 구조나 이 프로젝트들이 가지는 그 수수료나 어떤 그 정책의 문제이고요. 이 부분이 DApp 개발사들한테는 높은 진입 장벽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앞에서 상수를 드렸던 이런 블록체인 시장의 플랫폼의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서비스가 블록체인 시장에 한시 앞에 나와서 킬러 DApp으로서 대중 앞에 선보이고 블록체인 산업계 자체를 확장시킬 수 있는지를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우선 기술적으로 먼저 접근을 해서 아예 소스코드를 처음부터 다시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컨센서스 구조부터 새로 짰고요. 그리고 블록 사이즈도 전부 다 리디자인을 했고, 그리고 체인 구조도 최대한 독립적으로 짜서 DApp들의 확장성이나 자율성을 많이 보장하는 방식으로 고안을 했고, 이 외에도 이제 레벨트리나 병렬 샤딩 같은 부분도 확장성을 최대한 고려한 그 개발 방향입니다. 확장성 부분에서 POF라는 저희의 컨센서스 방식은 기존의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의 포우 모델과는 조금 다른데,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의 그리고 이오스의 이제 디포스 방식이나 이런 방식들은 전부 다 쉽게 설명드리면 강자 독식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포우는 이제 작업 증명이라고 해서 자신의 해시 파워를 통해서 물론 운적인 요소가 어느 정도는 작용을 하지만 가장 강력한 해시 파워를 가진 승자가 모든 보상을 독식하는 방식이고요. 디포스도 마찬가지로 스테이킹 양에 따라서 가장 많은 양을 스테이킹한 강자가 가장 많은 보상을 획득하는, 강자가 모든 걸 테이킹하는 방식이고요. 저희가 고안한 방식은 포뮬레이터들이라고 하는 이 보상을 얻을 수 있는 객체들이 정의되어 있고, 이 객체들이 순번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보상을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고안한 이유는 강자존 방식으로 고안한 이유 때문에, 지금 그런 컨센서스 그 구조 때문에
51%의 공격이나 오히려 트릴레마에서 얘기하는 중앙 집권, 그러니까 분산화에 배치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사실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확장성을 더 고려한다던가 아니면은 그 부분을 시장성에 맡겨서 해결한다던가 하는, 약간 저희가 봤을 때는 오히려 더 무책임한 솔루션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저희는 그래서 아예 이 부분을 조금 더 평형한 구조로 만들고 대신에 이 부분을 감시하고 동작하게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해서 삽입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블록 생산 방식을 바꾸면서 블록 생성 시간 자체가 짧아졌고,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이나 네오에서 보여지는 시간, 그리고 이 외에 이제 비트코인은 이거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요. 지금 10분 정도 걸릴 텐데, 블록 생산 시간 자체를 낮출 수 있었고, 블록 생산 시간이 짧기 때문에 TPS 자체도 훨씬 더 높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지금 앞서서 설명을 드렸던 이더리움의 시장 지배 구조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게이트웨이라는 구조를 저희는 고안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냥 이더리움의 시장 지배력은 인정을 하는 겁니다. 시장 지배력은 인정을 하되 이더리움의 표준으로 만들어진 ERC20 토큰을 플레타의 표준으로 패킹할 수 있게 제공을 하고, 그렇게 패킹이 됐을 때는 플레타의 메인 체인에서 그 패킹된 토큰이나 코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면 이더리움의 ERC20 토큰은 그대로 이용을 하면서 플레타의 확장성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DApp 입장에서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른 플랫폼 프로젝트들이 걸었던 길과는 조금 다르게 이더리움과 공존하는 방식으로 현재 시장에 녹아들기 위한 구조로 설계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을 조금 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이더리움을 그냥 그대로 사용하는 DApp은 일단 이더리움의 높은 가스비를 계속 부담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더리움의 낮은 TPS 때문에 결국에 어떤 서비스의 그 성능적인 품질 부분에서 상당 부분을 포기하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더리움의 그 TPS가 2021년에 업데이트가 되면 나아진다는 기대는 있지만, 사실 이더리움의 지금 로드맵도 사실 많이 지연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DApp사들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 게이트웨이를 이용하면 일단 이더리움 토큰을 플레타로 패킹한 이후에는 이더리움 체인에서 굳이 그 DApp을 구현할 필요가 없고, 플레타 체인 위에 얹어서 DApp을 구현해서 일단 수수료 부분에서 무료로 이용하면서 좀 더 DApp의 그런 사용성 부분에서도 확장성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속도나 TPS 부분에서도 저희가 이더리움에 비해서 500배 이상 빠르기 때문에 훨씬 더 넓은 확장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 설명드린 이런 개념들은 개념으로만 지금 증명된 게 아니라 실제로 소스 코드를 구현을 해서 성능 검증을 했고요. 첫 번째 성능 검증인 알파 테스트는 작년 하반기에 이루어졌었고, 이때 저희가 만 TPS에서 안정적으로 체인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두 번째 성능 테스트 때는 아예 자체적으로 DApp을 저희가 개발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 DApp은 저희가 게임을 한 종을 개발을 해서 그 게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액션들을 전부 다 체인상에다 싣고 의도적으로 TPS가 많이 나오도록 조정을 해서 게임을 구현한 게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여드릴 만한 영상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플레타시티 시뮬레이션은 저희가 의도적으로
모든 데이터를 체인상에 얹어서 많은 TPS가 발생하도록 구현을 했고요. 물론 블록체인 게임이 모든 데이터가 굳이 다 블록체인에 올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저희 성능 검증을 해야 됐기 때문에 이 게임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액션과 트랜잭션을 모든 액션을 트랜잭션으로 체인상에 기록을 했고, 그래서 이 게임이 버전 0.1과 0.2 두 번 서비스가 되는데 두 번을 합쳐서 약 800명에서 900명 정도의 유저를 저희가 테스트했고, 그 유저가 생산한 블럭이 총 110만 개 정도 되고 트랜잭션으로는 약 200만 개 정도의 트랜잭션을 발생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이 정상적으로 체인상에서 굴러가고, 물론 0.1 버전이 조금 개발 이슈가 있었는데 이제 그 부분은 체인의 문제가 아니라 클라이언트 부분의 문제였고, 그래서 저희가 이 테스트를 통해서 저희 성능을 내부적으로도 완벽히 검증하고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앞서 아까 어떤 모 프로젝트의 수석 개발자분이랑 이제 논쟁이 있었던 프로젝트인데, 저희는 이제 저희가 아예 처음부터 소스 코드를 짰기 때문에 컨센서스 구조를 어느 정도 모디파이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사실은 블록체인의 특성 중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보안이나 신뢰성 부분이 적용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분야가 사실은 제가 원래 연구를 주로 했었던 임상 분야가 굉장히 적합한 분야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임상시험 분야에서 이 블록체인 서비스가 지금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실제로 제약회사나 임상시험 수탁기관들이 블록체인 기술 팀을 구축을 하고 실제로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을 진행할 정도로 이 부분이 임상시험에서 블록체인의 특성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사용될 거라고 기대가 되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가 원래 갖고 있던 임상시험 소프트웨어에 접목시켜서 블록체인형 임상시험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했고, 그 부분에는 저희가 POA라고 해서 Proof of Authority라고 해서 이제 각 병원 기관들에게 노드를 나눠주고 각 병원 기관들의 인증을 통해서 블록이 전진하는 방식의 그 컨센서스 구조로 저희가 임상시험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정보과제를 수주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저희는 계속 서비스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블록체인이 더 사용돼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는 틀릴레마 문제에 갇혀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블록체인 자체의 확장성과 산업계에서의 가능성을 보고 서비스를 개발을 하고 있고, 저희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블록체인 서비스 중심으로 생각하는 팀들은 저희처럼 확장성 부분에서 더 고려하고 진전을 보이는 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안에 분명히 킬러 디앱이 나올 거고, 그게 기왕이면 저희 손에서 나올 수 있기를 고대하면서 오늘도 개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